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와 이어서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기를 배웠었죠. 전기, 옮겨 적는다라는 전기입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전기를 했는데 이 전기를 내가 올바르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사람이 옮겨 적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시산표 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라는 부분은 자, 전기의 오류를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게 시산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계를 했고 그 분계를 토대로 각 계정 계좌에 옮겨 적는 전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전기를 올바르게 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기 위한 표가 시산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산표는 그러면 어떻게 오류를 검증할 거냐라는 건데, 그 오류 검증하는 원리가, 자, 여기에 적혀 있듯이 대차 평균의 원리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평균치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자, 지난 시간에 총계정 원장이란 건 모든 계정 계좌를 다 합쳐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이 총계정 원장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라는 원리죠.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분계를 하실 때 거래의 이중성이란 걸 보셨어요. 거래 이중성이 뭐였느냐? 거래 이중성은 무조건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의 동일한 금액으로 2번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내용은 분계를 했을 때 그럼 분명히 A라는 계정 차변에 100만 원이 나왔으면 B라는 계정에 대변에 1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계정 전체, 총 계정 원장에 있는 전체 차변 합계 금액과 전체 대변 금액을 합계를 냈을 때는 항상 그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죠. 시산표는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시산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 특히 수업 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산표는 분명히 전기 오류를 검증할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오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시산표 자체가 판단하는 건데,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한다면 그 오류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뭐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뭐냐라는 부분을 많이 물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그 오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오류. 자, 계정 과목에 대한 오류입니다. 모르고 내가 현금 계정에 적어야 되는데 모르고 보통 예금 계정에 적는 실수를 했다. 근데 어쨌든 보통 예금 계정에도 차변에 들어갔을 거고 현금 계정에 적더라도 차변에 갔을 거기 때문에 차변 전체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바꿔서 전개했다라는 거죠. A라는 계정 차변인데 모르고 A라는 계정을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B라는 계정 대변인데 얘를 차변에 적었다 이거죠. 잘못 옮겨 적은 건 맞죠. 하지만 어쨌든 옮겨 적었기 때문에 차변 총액과 대변 총액은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계를 이중으로 전개해버렸다. A라는 계정에다가 차변에 2번, B라는 계정에다가 대변에 2번 전개했다 이거죠. 그럼 어쨌든 차변과 대변에는 차이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론상 나오는 경우죠. 잘못된 2개의 오류가 우연하게 상쇄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000원. 잘못됐죠. 근데 또 한 번을 잘못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차변에 상품 10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따로따로 이 분계를 각각 전개했을 때는 오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개가 동시에 전개가 되어버린다면 차변합계 11만원, 대변합계 얼마? 11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류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 수업에 앞서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시산표라는 부분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시산표가 판단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전혀 오류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시산표에서 찾을 수 없는 오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산표에서 찾을 수 없는 오류를 하면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 금액이 일치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암기하실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만다고요. 이해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산표를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 어떻게 작성할 거냐? 시산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총 3가지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합계 시산표라는 건 어떻게 기록하는 거냐? 총계정 원장의 차변 대변 전체 총액을 그대로 기재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기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는 그게 아니라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 순액 순수하게 남아있는 잔액만 기록하겠다. 차변 대변을 서로 상계하고 남는 순수한 잔액만 기록하겠다라는 게 잔액 시산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1번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 계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각각 금액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를 해봤지만 원래 계정 계좌 밑엔 여러 번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시산표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식으로 그냥 한 줄씩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렇게 시산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적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표를 만들어 놨고요. 계정 과목도 쭉 적어 왔습니다. 금액만 적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합계 시산표 현금이란 계정 보니까 차변에 얼마? 37만원. 대변에 얼마 있습니까? 8만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 계정에 합계 시산표 차변에 37만원 대변에 현금 8만원 있죠. 8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통예금 차변에 28만원 대변에 얼마? 16만원 있네요.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28만원 대변에 얼마요? 16만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 전체 금액을 다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47만원 대변에 얼마요? 35만원이 된다. 그러면 자, 차변에 47만원 대변에 35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16만원 대변에 7만원 단기매매증권 16만원과 이렇게 7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게 돼버리면 차변 전체 금액과 대변 전체 금액을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다 적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을 가져왔어요. 결론은 차변과 있는 대변 금액을 그대로 쭉 적어 주시게 되면 차변 합계 얼마 나옵니까? 372만원, 대변 합계 얼마? 372만원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합계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라는 부분은 잔액 시산표라는 건 제가 남아있는 순액, 잔액을 기재하는 거라 그랬죠. 맞죠? 똑같이 이 문제를 토대로 잔액 시산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시산표 적을 때는 우리가 현금이란 계정을 37만원, 8만원, 차변, 대변 다 적었습니다. 맞죠? 근데 잔액 시산표는 적을 때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현금이 차변에 37만원이고 대변에 얼마입니까? 8만원이죠. 그렇죠. 그럼 다 적을 필요 없이 차대변을 상계한다면 남는 금액이 차변에 얼마가 될 거다? 29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죠. 29만원이 될 거다. 그래서 자, 차변에다가 현금 얼마요? 29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차변에 28만원, 대변에 16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상계하고 남는 금액 얼마요? 차변에 12만원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을 차변에 12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47만원, 대변에 3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 얼마 됩니까? 12만원이 되겠죠. 네, 차변에 외상매출금 12만원이 될 거다. 자, 다 하진 않겠지만 가만히 특징을 본다 그러면 자산은 무조건 잔액이 어느 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차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부채를 한번 본다 그러면요. 부채 계정 한번 볼까요? 외상매입금 차변에 32만원, 대변에 46만원, 남은 잔액 얼마다? 14만원인데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요? 대변에 남죠. 대변에다가 이렇게 14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차변에 45만원, 대변에 얼마? 70만원입니다. 남는 잔액이 대변에 25만원이 되겠네요. 대변에다가 25만원 이렇게.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무조건 어느 변에 남을 거다? 대변에 남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상을 해본다면 그럼 해보진 않았지만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 잔액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남을 거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남아있는 잔액만 여러분이 쭉 기록하시면 되고, 자, 기록을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차변에 합계가 174만원, 대변 합계가 174만원에서 일치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잔액시산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등식이 하나 성립하는데 이 등식을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시산표 작성 날짜를 제가 12월 31일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12월 31일자를 뭐라 부르죠? 기말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에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매매증권, 상품, 비품, 자산이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를 기말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단기 차입금 요 두 가지 요거 합쳐서 요걸 뭐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12월 31일자 현재 기말 부채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금 80만원 얘는 기말 자본이 아니라 아직 기초 자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봤지만 기말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과 순손실이 가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을 알 수가 없죠. 현재 수익비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저거는 뭐가 될 거다? 기초 자본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얘는 그러면 1년 동안 벌었는 뭐가 될 거다? 총 수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급여, 임차료, 보험료, 잡비 얘들은 뭐가 된다고? 1년 동안 썼는 총 비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게, 자, 볼까요? 기말 자산의 총 비용, 차변 항목을 더하게 되면 항상 같다. 기말 부채와 기초 자본과 총 수익 합계와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겠지만 암기하실 필요 없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잔액 시산표 등식 나오죠? 기말 자산에서 총 비용을 더하게 되면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총 수익의 합계와 같다라는 거 맞죠?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공식을 총동원해서 보시면 쉬우실 거다라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배우셨어요. 앞에서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같다. 부채 플러스 자본. 맞죠? 자, 그럼 이게 기말 자산이 돼버리면 당연하게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기말 자본 대신에 다른 말을 쓰고 싶다 이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런 공식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말 자본에서 뭘 빼면 기초 자본을 빼면 이 값이 뭐가 된다? 순이익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말 자본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기초 자본에다가 플러스 순이익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웠던 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이 또한 뭐가 발생한다? 순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이란 표현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총 수익에서 빼기 만다 총 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될 거다라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굳이 암기하신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 재무상태표 차변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 대변에 뭐가 있어요?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 자, 보이시는가요? 자, 차변의 합계, 자산과 비용은 같다. 대변에 있는 부채, 자본, 수익의 합계와 같다라는 거. 맞죠? 여기서 자본만 언제 자본으로 간다? 기초 자본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면 잔액시산표 등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잔액시산표 등식이니까 잔액시산표 등식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을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있는데 합계잔액시산표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쓰지는 않을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적었던 우리가 좀 전에 적었던 합계와 여기 있던 이렇게 합계와 그 다음에 잔액을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단 계정가면 바로 옆에는 합계를 적고 양쪽 끝에는 잔액을 적을 거다라는 거. 여기 합계잔액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라는 건 별거 없구나. 총계정원장의 차변 전체 금액과 대변 총액을 그대로 적는다. 합계시산표. 차대변을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적는다. 잔액시산표. 둘 다 같이 적겠다. 합계잔액시산표가 될 거다라는 거. 그 중에 잔액시산표 등식은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에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환 과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산표까지 만드는 걸 1년 회기기간 내내 하실 겁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하고요. 분개하고 나면 전기하고 맞나 확인하기 위한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또다시 거래, 분개, 전기, 거래, 분개, 전기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31일 날 이제 뭐 할 거냐? 결산을 해야 되겠죠. 자, 결산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결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수정 분개란 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분개가 나오죠. 자, 요 파트는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아요.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의해서 수정 분개한다라는 겁니다. 수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분들이 대부분이 분개했던 걸 뭐 잘못했구나라고 판단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분개하신 내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분개한 내용을 그대로 외부에 보고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원칙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 작성 원칙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조금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분개했던 내용과 재무제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론 파트 하나하나마다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향후 배울 파트니까 알고 계시고 특히 결산 파트는 학생들이 시험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꼭 잘 들어주시고 결산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뭘 잘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만 잘 알아주시게 되면 결산은 그냥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분개를 했죠. 분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란다? 수정 후 시산표란 걸 만들게 될 겁니다.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아까 전에 만든 시산표는요. 갈로에서 적어놨죠. 제가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수정 전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시산표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시산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될 게 작성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수정 후 시산표가 있다. 작성 방법에 따르는 세 가지가 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시산표는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했던 순환과정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
분계하고 나면 전기, 전기하고 나면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하고 나면 결산 수정 분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가 끝났다면 수정 후 시산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장부를 마감하시고 8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번과 8번 단계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시산표라는 것은 전기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다라는 거. 그 검증하는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 총계정 원장상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시산표 종류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잔액 시산표가 될 거고요. 이 잔액 시산표에서는 등식이 하나 성립했습니다.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같다.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의 합계와 같다라는 이 잔액 시산표 등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강의 자료는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구세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카페에다가 첨부해 놓을 테니까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